자, 16번도 많이 틀리셨대요. 다음 용어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묻는 건데, 자, 후보지 이행지인데, 자, 거기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용도적 지역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때 임야가 택지로 조성돼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전답을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용도적 지역의 전환인데, 우선 후보지는 전환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용도적 지역인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지역의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 개념이 아니라 후보지 개념. 그래서 후보지 개념이에요. 우선 2번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이 되고. 자, 1번 보세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 내. 그럼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 내에서 우리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용도적 지역 내에서 공업적이 주거적으로 바뀌고 있으면 요거는 이행지죠. 그래서 용도적 지역 내가 나오죠. 내. 하여튼 요게 이행지는요, 오늘 분명 내가 떴는데, 내가 떴어. 내가 뜨면 뭐다? 이행지. 1번, 2번이 바뀌었어요. 3번,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이 등록 단위이면서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없다 합니다. 여러분, 필지 분할할 수 있지. 여러분, 필지를 분할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갱지는 물리적 제약,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 제약이 없고, 그리고 사법상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토지인데, 갱지 가격이 항상 건부지 가격을 상회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떻게 돼요? 건부지 가격이 높을 수도 있죠. 뭐일 때? 건부 증가일 때. 건부 증가가 되면은, 자, 여러분이 건부 토지상에 우리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때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낮이지만 일본은 갱지예요. 일본은 낮이와 갱지가 같은 의미인데, 문제는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건부 증가가 발생을 할 수 있지. 특히 건축법상의 건폐율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낮이 가격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낮이가 뭐야? 일본에서는 갱지. 4번 정답. 5번, 한계지란 택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권. 자, 이 도심이 주어졌죠? 자, 도심에서 지가가 비싸니까 지가가 싼 외곽으로 주택이 이동하는데, 이때 요 안은 택지고, 이렇게 택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토지가 한계지예요. 자, 한계지인데 농경지가 택지화된 한계지의 지가 형성. 이러면 한계지도 택지거든요. 이 지가 형성은 농경지 지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밀접한 관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계지는 택지인데 택지 가격은 그 이웃에 있는 농지나 임지 가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죠? 아무런 관계없는 것을 단절됐다. 단절이 뭔지 알죠? 끊어졌다. 뭐가? 지가가. 단절 지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밀접한 수준 하니까 틀린 지문. 4번 정답. 단절지가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죠. 이런 기회에 또 한번 들어보는 거죠. 자, 17번 이런 문제가 올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 자, 기억 볼까요? 공단이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예요. 공단은 어디? 공업지역. 아파트 단지는 주거지역.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거 뭐죠? 이행지.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건 이행지입니다. 이행지. 기억 맞는지 뭐. 예를 들어 놓은 거죠. 니은 건부지는, 이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밑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밑줄. 영향을 미칠까 미칠까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틀렸네요. 미치지 않는 하니까 틀린지 뭐. 세 번째, 부지는 하천, 학교, 도로 등 특정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용도를 일부러 빼버렸어. 그러니까 도로용 부지, 하천용 부지, 학교용 부지, 철도용 부지, 부지죠? 예, 그래서 부지 개념입니다. 디귿 맞고, 맹지는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로서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맞는지 뭐.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하니까 틀렸죠. 낮이는 지목이 대일 수도 있고 공장 용지일 수도 있고 학교 용지일 수도 있어요.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 안 돼요. 자,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 뭘로 가죠? 낮이. 건축물이 있으면 뭘로 간다? 건부지로 가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 낮이는 지목이 대일 수도 있고 공장 용지일 수도 있고 학교 용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개.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또 모두 몇 개인가? 근데 예상외로 17, 8번 많이 맞췄대요.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우리는 휴한지. 자, 휴한지에 대한 설명. 농지 등에 있어서 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하죠. 맹지. 그래서 맹지는 우리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A라는 토지가 있고 B인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아까 맹지상에는 우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죠?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고, 또 맹지는 정상적인 토지의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감소합니다. 낮습니다. 감가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는 우리가 뭐에 대한 설명? 필지에 대한 설명.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고,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라든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는 우리는 뭐에 쓴 개념? 필지의 개념. 그래서 등록 단위,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죠. 자, 네 번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는데,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실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 이 법지와 반대된 개념이 빈지라고 하고,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를 빈지, 반대되는 개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우리 많이 나오는 게 맹지 많이 나오고요. 맹지, 필지,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부지 많이 나오죠. 가끔 이제 소지에 올해는 소지 정도 확인해 두셔야겠죠.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한 28개의 지목 중에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사찰 용지 아니에요. 종교 용지지. 또 4번 하신 분 또 있는가 보네. 종교 용지. 선하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유지도 이것도 평가상 용어고, 저수지가 아니라 저수지라고 안 하죠. 유지라고 하지. 지목이 유지야. 저수지, 연못 이런 거 다 유지에 속하는 겁니다. 제방, 하천, 도로, 국어, 유지 다 지목이. 제방이 지목입니다. 자, 19번 지목 이런 건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그래서 가끔씩 시험 지문에 출제하죠. 그래서 여러분 17회 시험도 나오고 19회, 25회,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20번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서 파생된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토지의 우리가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 중에서 우선은 뭐가 나왔죠? 부동성. 자, 부동성은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이에요. 비이동성.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키고 임장화시킨다. 하여튼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에 국한시키고, 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 또 분석된 자료를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 활동. 우리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임장 활동은 어디에 속한다? 부동성에 속합니다. 자, 2번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 지역별 부분 하위 시장이 되죠. 국제화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공간적, 관념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또 형성을 하고, 지역 위치에 따라서 지역별로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분 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3번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부동산의 경우 특히 공시 방법으로 등기를 요하고, 동산은 점유. 일정한 위치에 있는 토지는 위치가 독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 형상으로 위치는 불변적이다. 자, 여러분 거기에 독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까지는 잘 맞았어요. 앞에 위치는 고정되니까 독점돼 있죠. 그런데 뒤에 부동산 형상으로서의 위치는 어떻게 돼?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형상, 경제적 형상, 행정적 요인으로 인한 형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맨 끝에 불변적하면 안 돼. 부동산 형상으로서 위치는 변해요. 가변적. 가변적 위치. 자, 인문적 특성에서 뭐가 나오죠? 아까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 사회적 형상, 부동산을 둘러싼 형상, 경제적,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고정, 불변이 아니라 변할 수 있죠. 뭐가 된다? 가변성. 맨 끝에 지문이 가변성이야. 가변적. 그래서 4번 정답. 자, 5번 위치의 가치의 개념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토지 가격을 뭐죠? 위치 가격화시킨다.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냐,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위치 가치화시키고 또 부동산 공법의 적용이 우리가 용이한 대상이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죠. 예? 그리고 지방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게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죠. 과세 대상은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맞는지만. 자, 21번. 부동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한다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고,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은 점유고 부동산은 등기,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 부동산 활동을 또 뭘로 만들죠?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맞고, 지역 분석, 여러분 국지화되니까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에 뭐가 나온다? 근거, 필요성이 나타나죠.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시장을 또 뭐 추상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개별 분석의 필요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죠. 개별성과 관련이 있죠. 개별성과 관련이 있잖아.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 개별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전개시켜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근거를 제시해 주죠. 개별성. 4번 정답. 자, 22번 문제로 가는데 부동산의 특성의 영속성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생되는 특성으로 틀린 것. 자, 영속성이죠. 자,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칙은 뭐예요?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영속성.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여도 공급은 즉각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경제적, 기능적 감가가 존재할 수 있다. 이 토지 자체에서 자,
속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 자,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는 사용해도 소모지가 안 되니까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하면은 경제적 우리가 감가가 발생하고, 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토지 위에 뭐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 건물과 적응하지 못해서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능적 감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하여튼 뭐는 안 된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본 시험에 가면요, 저희들은 기능적 감가는 건물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내고 우리가 보통 경제적 감가를 많이 내요. 자, 장기적 배려를 요구하고 예치기 원칙이라는 가격 원칙에 대한 근거다.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가 돼요? 영속적이에요. 자, 영속적이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 단기적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 활동을 필요로 하고요.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영속적이니까 토지의 가치,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자,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 장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우리는 토지 가치인데, 이때 장래 이익이 뭐가 발생하죠? 영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4번인가? 4번 지문. 3번이죠. 맞는 지문. 4번, 토지의 영속성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직접법으로 순수익을 환원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이 4번 관련된 지문이 작년에 또 출제했거든요. 본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 10월달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수익환원법에 여러분이 자, 수익환원법에 있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인데, 환원 방법에 뭐가 있다? 직접 환원법, 직선 환원법, 우리가 연금법, 상환기금법이 있죠. 토지에 적용하죠. 우리 농지나 염전 등과 같은 우리가 토지에 적용을 해요. 직접 환원법. 그래서 우리는 수익, 가액, 자, 수익, 가액, 대상 물건의 가액인 수익, 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해요. 그래서 순수익, 직접법으로서 순수익을 환원해서 수익 가액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법, 직접법. 무슨 법? 직접법. 4번 맞는 지문. 5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드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산. 5번 정답. (23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뭐를 의미한다? 용도의 전환. 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말합니다.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에서 뭐를 배우셨죠? 자,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뭐가 나오죠?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뭐한다? 가능케 하죠.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한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양은 늘릴 수 없다. 2번은 부증성의 개념. 2번 지문은 부증성 개념. 3번 부증성은 뭐라고 한다?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자, 이 부증성은 토지에 노동,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 면적의 뭐죠? 유한성이라고 하죠. 면적의 유한성. 자, 매립 등으로 인해서 농지 양이 증가된다.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농지나 택지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말하는 거지 절대량의 증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 자, 여러분이 이 얘기죠. 우리는 지가, 토지 공급량인데 토지 공급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뭐를 가지고 있다?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이때는 토지의 양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가를 시켜줄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 지가, 자, 이렇게 이번은 수직선이 아니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우상향하는 이러한 곡선일 때는 토지에 뭐라고 하죠?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에요. 바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안 되니까 지가가 급등하죠. 그러면은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데 뭐 간척 개발, 공유수면 매립해서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공급은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할 수 있죠.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없지만 용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양은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5번 정답.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자, 24번. 틀린 것은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죠. 왜?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잖아요. 부동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지속이 돼요. 이거 부동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2번, 토지의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는 것은 요거죠. 영속성에 있어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어요.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 뭐가 우수하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일반 상품에 비해서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 투자에 대한 선호를 높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양 자체가 변화가 없습니다. 3번 정답.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돼요. 여러분, 토지 자체가 개별성이 때문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성 이론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4번은 우리 한양대학교 김지영 교수 교재에 나온 지문을 출제를 한 거죠. 특정 토지의 위치성, 특정 토지를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 또는 선호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있죠. 나는 어느 위치, 개인인 집단인 난 그 위치를 선호한다. 그럼 그 위치 경쟁이 벌어지면 가치는 오릅니다. 여러분, 강남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역 가보시면요, 이제 가격이 임대료가 다 다르죠.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강남역에서요, 임대료가 다 달라요.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10번 출구예요. 거기가 유동류가 제일 많아요. 10번 출구. 그쪽이 제일 비싸요. 임대료가. 이쪽 교보 빌딩으로 나와서 전철 나와서 교보 빌딩으로 들어가나. 거기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많은 것이 그 건너편. 그 건너편 11번 출구. 그 다음에 12번 출구. 그 유동성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25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에는 물리적인 감가상각 배제된다. 1번 맞는 지문.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2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 희소성은 가중된다.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가중되면서 따라서 토지 가격도 어떻게 돼요? 비싸지는 거죠. 3번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발달은 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죠.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은 연장된 역사 인근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가치가 오르죠. 맞는 질문이죠.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소지를 택지로 개발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소지는 뭐예요?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의 뭐다? 논밭 임야. 이것을 논밭 임야를 뭐 한다? 뭐 수용을 해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토지 이용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죠. 없다 하니까 틀렸네요. 5번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동일 지역 부동산 상호 간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각각 다른 가격이 성립되죠.
개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니까 각각 다른 가격이 형성됩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부동산은 그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의거하여 일반 재화와는 상이한 서로 다른 파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파생 현상을 연결한 내용 중 틀린 설명을 찾는 건데,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하고 각종 공사법 규제, 공법 규제하면 뭐죠?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이 사법상의 규제도 가능케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 있죠. 자, 영속성,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필요로 하고요. 자, 부증성, 부동산 공급 곡선을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하니까 3번 틀렸죠. 토지 가격, 집가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3번 정답. 자, 개별성은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용도의 다양성은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특성인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죠. 최유용은 부증성도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할 수 있죠. 토지 특성 5개 놓고 파생된 특징 연결해서 틀린 거. 또 박스로 출제할 수도 있고. 자, 27번. 부동산을 공간으로 인식할 때 틀린 것은,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자, 여러분, 입체 공간은 지표, 지하, 공중이죠. 법률적으로 건물 짓는데 법적 제한이 있느냐, 경제적으로 건물 가치 얼마냐, 기술적으로 설계 시공 가능한가 보는 거죠. 맞는 지문. 복합 개념인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2번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조문을 그대로 적어놨을 것입니다. 3번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이 얘기죠. 토지에 자, 건물을 도시 내에서 10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어요. 허용이 되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물 규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4층만 우리는 요것만 뭐 한다?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위에는 뭐죠? 10층까지 허용이 되지만 위에는 뭐가 돼?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돼요. 이렇게 상부 미이용 공간, 이렇게 상부 미이용 공간에 이 부분에 직접 시설물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규제를 받지 않은 어느 쪽으로? 규제를 받지 않은 문화재 보호 구역 규제를 받지 않은 이쪽으로 뭐다? 용적률을 이전 양도시켜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우리는 개발권을 뭐 했다? 이 지역에 개발 못 하잖아요. 그 개발권을 뭐 한다?
이전 또는 뭐다?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적으로 뭐 이전 양도하는 제도. 이것을 우리는 TDR. 트랜스 개발권이죠. 개발권을 이전시킬 수 있느냐. 자, 요게 개발권을 이전할 수 있느냐. 이전 가능한 개발권이에요. 번역 그대로 하면 이전 가능한, 양도 가능한 개발권. 이걸 개발권으로 번역을 하고, 이건 이전 가능한, 양도 가능한. 그래서 뭐죠? TDR로. 공중 공간을 임대차 하는 제도가 아니다. 3번 정답. 공중 공간을 임대차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4번 공중 공간은 주택, 빌딩,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으로서 일정한 높이 한다. 이건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 공간에 한한다. 맞는지 뭐. 5번 지하 공간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을 지하 공간이라고 한다. 개념입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속성 중 위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근성이 좋으면 항상 부동산 가치는 증가한다. 늘 얘기하지만 항상 반드시 모든이 나오면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접근성이 좋으면 항상 부동산 가치는 증가한다면 틀렸지.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항상 증가하면 안 되죠. 틀린 지문은 1번. 접근성이란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여러분 절대적 거리가 아니에요. 절대적 거리는 실제 거리를 말하는 거고, 실제 거리가 절대적 거리고 상대적 거리는 뭐죠? 우리는 시간 거리. 목적물에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거리냐, 비용은 얼마 드느냐, 심리적으로 가까운가, 예? 심리적으로 가까운가, 심리적 거리, 예? 심리적 거리, 또 실제 어느 정도냐,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 자, 그래서 상대적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위치 평가는 뭐를 기준? 아까 1교시 때 배울 때 위치에 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용도,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용도 내지는 뭐죠? 유용성, 입지 조건을 기준해서 맞는 지문이죠. 위치 양부, 양은 좋고 부는 나쁜 거. 위치의 좋고 나쁨에 따라 부동산 유용성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접근성은 다르죠.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다릅니다. 자, 기회비용. 자, 29번 문제 보시면은 기회비용, 우리 경제이론의 기회비용은 우리 상당히 기초가 되는 또 용어인데 선택의 대상이 늘 여러 개 있어요.
선택의 대상을 여러 개 했을 때 어떤 것을 뭐 했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당연히 선택하면 뭐가 나타나죠? 포기하는 게 있겠지. 포기. 선택하면은 포기하는 게 있어요. 이 포기 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 가치가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 문제 한번 봅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주택 건설을 위해서 강남에 50평의 토지를 평당 3,000원씩 구입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그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생태공원 부지로 결정함에 따라 당신이 그 토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 가격은 평당 얼마? 1,000원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토지를 정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자, 기회비용 물었거든요.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되는 것의 가치입니다. 자, 선택은 뭐를 선택? 선택은 정부의 기증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정부의 기증은 포기되는 건 뭐다? 포기되는 거. 보상 가격. 보상 가격을 포기했는데 문제는 50평의 토지인데 보상 가격은 평당 얼마? 1,000원. 평당 1,000원 보상 받기로 했어요. 3,000원 구입했지만 보상 평당 받기로 했어요. 얼마? 5만 원. 요게 포기되기. 요게 바로 기회비용. 3번 정답. 선택을 하게 되면 늘 포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서는요, 늘 우리 6살, 5살 때부터 얘기를 해요. 선택 대상에서 어느 걸 할래? 그럼 포기된 것 중에 이렇게 가치를 비교해서 너 선택이 옳으니까 나쁜가? 이런 게 얘기를 해줘요. 하지 말란 얘기 절대 안 해요, 외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선택 없어요. 하지 말라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비용 개념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중요한 개념. 자, 주택 수요에서 실질적인 구매력.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설명 틀린 거. 구매력 해석만 하면 돼요. 주택 금융 조건에서 금리가 낮을수록 이자 부담은 낮아지죠. 구매력은 커져요.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커지고요. 대출 금액의 절대액이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1억 받을수록 구매력은 더 커지죠. 맞고, 수요층의 가처분 소득. 여러분,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이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통장에 꽂히는 돈이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데 이 소득이 많을수록 구매력도 커집니다. 주택 저축 자금이 적을수록, 자금이 적으면은 이용할 수 있는 돈도 적어지니까 구매력도 작아지죠.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구매력은 커지죠. 상환 부담이 반대로 클수록 구매력은 작아지죠. 5번 정답. 이거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 개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는 그 앞에 배우신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용어,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특성에 관련해서 중요 개념 4문제 정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제 이론 여러분이 다음 주 강의할 내용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